저는 늘 같은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5시 반이면 눈이 먼저 떠지죠. 부엌에 내려가 물을 끓이고 약통을 정리하고 전날 저녁에 접어둔 도시락 가방을 한 번 더 눌러봅니다. 병원 약무팀 차장은 늦으면 곤란합니다. 제 이름은 정수아입니다. 56입니다. 시립병원에서 오래 버텼습니다. 오래 버틴 만큼 몸에 밴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기 전 벽시계를 봅니다. 5분이 늘 느립니다. 몇 번이나 바꾸자고 말했지만 미뤄졌죠. 남편 이현석은 오늘도 새로 꾸린 가게 견적을 보러 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발을 신습니다. 평범합니다. 그 평범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동시에 저를 안에 가두기도 했죠. 출근길에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면 제 손가락 마디가 먼저 깨어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약품 입출고 보고부터 봅니다. 품목 코드, 재고, 수량, 반환 요청. 숫자와 라벨, 서명과 도장이 제 하루를 종일 채웁니다. 팀원들은 자리를 지키고 저는 빈칸을 메웁니다. 의사들이 회진을 돌고 간호사들이 약 카트를 밀고 나갈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체크리스트를 되뇌입니다. 누락 없음, 불일치 없음, 부작용 보고는 즉시 회수. 그 단단한 규칙이 제 등뼈였죠.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으로 내려가면 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누구도 제 자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래 자리 지킨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국물의 온도가 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겁다는 감각이 아니라 따뜻한 척하는 물 같았습니다. 포만감은 오는데 맛이 남지 않죠. 젓가락을 내려놓고도 제 접시에 무엇이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때쯤 병원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재활치료를 외부 위탁으로 돌린답니다. 조직을 가볍게 만든다네요. 약품 공급 라인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누군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가벼워지는 건 사람의 몸이 아니라 자리부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퇴근에 집에 들어오면 거실 등이 먼저 저를 맞습니다. 현관 벽시계는 여전히 느립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이 놓여 있고 이현석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가게를 다시 일으키느라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았다며 한숨을 쉬죠. 저는 밥을 퍼고 물을 따릅니다. 대화는 길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묻습니다. 오늘은 어땠냐고. 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말 하나면 하루가 접힙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접혀서 속이 비는 기분이 듭니다. 딸 이서유는 사회생활이 바쁘다며 가끔 고개만 내밀고 아들 이도유는 과제에 쫓겨 메시지로 안부만 보냅니다. 모두 제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시계를 고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늦은 시간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우리를 비껴 지나가는 느낌만 남습니다. 병원에서는 회의가 잦아졌습니다. 외부와 손잡는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약품의 흐름도 환자의 경로도 바뀔 예정이라네요. 저는 메모를 하며 듣습니다. 원칙을 지키려면 새로운 경로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회의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명찰에 박도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탁 재활센터의 매니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박또박 말하고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특이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환자의 복약 수능도를 생활기록과 연결해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실행은 복잡하겠죠. 저는 그런 종류의 복잡함을 오래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더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말이 허공을 맴돌지 않고 바닥에 닿는지 그게 늘 제 관심사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약품 창고 앞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습니다. 박도율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눈빛이 피곤하지 않더군요. 굳이 웃으려 애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퇴근길에 버스 손잡이를 쥐고 서면서 저는 문득 현관 벽시계를 떠올렸습니다.
5분 느린 채로 여태 걸려 있습니다. 별것 아닌 그 오차가 요 며칠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아마도 작은 오차가 결국 삶의 금을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드릴과 못을 꺼내 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짐은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또 미뤘습니다. 습관은 그렇게 단단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숨을 고릅니다. 규칙은 저를 지켜줬습니다. 다만 요즘은 그 규칙이 저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버스, 같은 보고서. 제가 택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제 안쪽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잠깐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잠은 와야 합니다. 잠은 얕게 왔고 떠나갈 때도 말없이 떠났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일어났습니다. 삶은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균열은 소리 없이 더 넓어졌습니다. 저는 타인의 통증을 숫자로 기록해왔습니다. 통증을 줄이면 평점이 오릅니다. 병동은 좋아하고 문서에는 칭찬이 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통증은 숫자로 적을 수가 없더군요. 그날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외주 전환 첫 일정이라 부서들이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양무팀 자료를 들고 앞줄에 앉았습니다. 박도율이 정리된 표를 띄웠습니다. 재활치료 일정과 복약 지도를 동시에 묶어 일정을 최적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요한 말은 한 번 더 짚었습니다. 환자를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생활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활은 사람의 역사입니다. 쉽게 바꾸자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되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생활을 바꾸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박도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우면 벌써 바뀌었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묘하게 설득됐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 오래전 제가 그랬습니다. 집안이 무너질 때 제가 먼저 나가서 버텼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제 어깨를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자료 몇 장을 더 내밀며 약속했습니다. 복약 지도가 일정에 눌리지 않도록 라인을 다시 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일이 맞물렸습니다. 톱니처럼 붙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협업은 보통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상대가 제 말을 귀로만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귀와 어깨와 눈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오후에 병실 라운딩을 도왔습니다. 재활 환자에게 약을 설명하고 다음 복용 시간을 일정표에 붙였습니다. 박도율이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환자에게 말을 아끼고 필요한 설명만 던졌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한 말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호출벨 위치를 확인하고 손 씻기 교육을 한 뒤 복도를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빗방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누군가 달리다 넘어질 듯한 정도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경고 표지판을 찾아 세웠습니다. 젖은 바닥 주의라는 노란 판입니다. 그 순간 제 발끝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죠. 팔이 허공을 휘젓는 동안 손목이 붙잡혔습니다. 박도율의 손이었습니다. 빠르게 붙잡고 금방 놓았습니다. 저는 휘청이는 무릎을 펴고 숨을 골랐습니다. 아무 일 아닌 일인데 심장이 바쁘게 뛰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난처럼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팀원들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야간 약품 정리를 조금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실제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종이 상자를 접고 라벨을 바꾸고 기록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서 박도율을 다시 만났습니다.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우산을 챙기셨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병원 앞 국밥집이라도 들어가서 비를 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버티려다 더 젖는 법이니까요. 뜨거운 국이 나오고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 모금 떠 넣었습니다. 뜨겁다는 감각이 오랜만에 뚜렷했습니다. 속이 잠깐 울었습니다. 그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뜨거운 김 사이로 잠깐씩 말이 오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남을 챙기는군요. 본인은 누가 챙기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버릇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릇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가벼웠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물로 바닥을 덮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늦는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팀 회식이라고 짧게 썼습니다. 실제로 회식은 없었습니다. 비를 피한 국밥 한 그릇뿐이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이었습니다. 작은 거짓은 마음 한구석의 오차에 가까웠습니다. 오차는 금방 커집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택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벽시계가 기다릴 겁니다. 5분 느린 시계는 그날도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 오차가 제 안쪽의 오차와 서로 기대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잠들기 전 손목에 남은 감각이 훅 떠올랐습니다. 붙잡았다 놓은 손. 짧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어느 문이 경첩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거짓말은 늘 작게 시작됩니다. 작아서 티가 안 납니다. 일이 늦어진다. 회의가 길어진다. 약품 반입 일정이 꼬였다. 모두 가능한 말입니다. 며칠 사이 그 말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박도율과 함께 점심을 먹고 일정표를 맞추고 환자 교육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일 얘기가 자연스럽게 개인사로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 3년 차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 이야기는 아꼈습니다. 대신 대답을 줄였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말을 적게 하는 기술이 늘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방패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후 늦게 병원 뒤편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현장 동선 점검이라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비가 갠 뒤라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래 버티셨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버텼습니다. 누군가는 버텨야 했습니다. 집안이 한번 크게 무너졌거든요. IMF 때 남편 사업이 무너졌고 저는 병원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벌어들인 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담담히 했습니다. 그는 들어야 할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짧고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더 떠밀려 나왔습니다. 제 안쪽의 서랍이 살짝 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닫히진 않았습니다. 닫히지 않은 서랍은 걸을 때마다 덜컹거립니다. 덜컹거림이 리듬이 됐습니다. 그 리듬이 묘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팀 회의가 길어진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밥과 반찬과 탕 하나. 저녁의 소음이 낮고 일정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말이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웃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설 때 바닥이 다시 젖어 있었습니다. 마대가 물을 밀고 지나가며 반짝이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구두굽을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손을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붙는 순간 마음이 먼저 놀랐습니다. 그가 손을 놓았을 때 제 손바닥에는 체온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도망치듯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낯선 표정이 익숙해지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컵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력사의 납품이 늦어져 개점이 미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그 말 외에 다른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순간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제 손바닥에 남은 체온이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사소한 냄새일 뿐인데도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끕니다. 침대 끝에 앉아 양말을 벗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 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물을 끓이고 약통을 정리했습니다. 현관 벽시계는 여전히 느립니다. 고치겠다는 다짐을 또 미뤘습니다. 미루는 손길이 제일 익숙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외부 워크숍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부산에서 일정이 잡혔습니다. 각 부서 실무자가 동행해야 한다네요. 일정표를 보니 박도율 이름이 먼저 보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행이었습니다. 자연스러움이라는 말은 참 편리합니다. 많은 걸 가립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팀장에게 일정 공유를 하고 집에는 공식 문구대로 출장을 간다고 전달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생략했을 뿐입니다. 생략은 때때로 거짓보다 더 큰 그림자를 만듭니다. 저는 그것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서류를 담았습니다. 그 서류가 제 마음보다 가벼웠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어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잠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박도율이 옆에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맞춰 걸었습니다. 손등이 잠깐 닿았습니다. 금세 떨어졌습니다. 다시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창을 열어두었습니다. 먼 바다 등대 불빛이 멀리 깜빡였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빛은 그대로 깜빡였습니다. 깜빡임 사이로 제 마음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오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된 오차가 이제 제 몸 크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서 있던 집의 기둥을 제 손으로 흔들 줄 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결심을 정리했습니다. 하루를 더 미루면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제자리는 따뜻하지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마음은 그 자리를 비좁게 느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겠다. 이혼을 하자. 제 목소리는 낮았고 일정했습니다. 준비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동자에 놀람이 번졌다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습관이 됐고 그 습관이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딸 서유는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엄마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숨어있던 말들이 칼처럼 날이 서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둥글게 말했습니다. 서로의 길이 다르다는 말. 오래 지켜온 시간이 오히려 서로에게 무게가 됐다는 말. 서유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건 파괴라고 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들 도유는 메시지로 묻습니다. 사실이냐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말풍선에 점들이 떠다니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말이 제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두 자녀가 성인이라 절차가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은 절반을 기본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이라는 말은 교과서처럼 분명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벌어버틴 시간도 우리 둘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로 제 마음의 저항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집은 남편이 갖고 예금의 절반은 그에게 넘어가게 했습니다. 저는 원룸을 알아보았습니다. 병원에서 가까운 곳, 버스를 타면 2정거장, 걸으면 20분. 집주인은 성실한 직장인만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성실은 제 장기입니다. 그 대신 인생은 틈이 많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벽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날은 아예 멈춰 있었습니다. 초침이 내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올라갈까 하다 내려왔습니다. 그 힘이 안 나더군요.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천천히 폈다 접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그날의 체온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억만 남았습니다. 기억은 손보다 오래 갑니다. 저는 짐을 천천히 쌌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약학 관련 노트, 오래된 사진 몇 장.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고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도 어린 얼굴로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상자에 넣을 때 가슴이 살짝 접혔습니다. 저는 그 접힌 곳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숨이 고르게 나왔습니다. 박도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그 괜찮지 않음이 상대에게 의무가 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깐의 침묵 뒤에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시간의 모양을 떠올렸습니다. 멈춘 벽시계의 초침, 부산 바다의 깜빡임, 병원 복도의 노란 경고판. 시간은 제각각의 속도로 흘렀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저는 제가 선택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은 조용했지만 바닥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발바닥으로 올라와 무릎과 허리로 번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폈습니다. 한 번 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의 값은 제가 내야 합니다. 값을 낼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면 모르겠다고 답할 겁니다. 모르는 채로 내는 값이 더 많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에 남은 공기가 제 볼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갔습니다. 저는 늘 약값에는 기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계산된 숫자, 근거 있는 데이터, 그게 제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값은 영수증이 길더군요.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하면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는 병원 약품 발주서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30년을 넘으셨습니다. 부인께서 전업주부로 생활을 지탱하셨으니 기여도가 크게 인정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은 반반입니다. 저는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제 안에 쌓아온 돈, 퇴직금을 포함한 저축 절반이 날아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저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 돈을 제가 벌긴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지켜온 시간은 그에게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집은 이현석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벽지와 좁은 창문, 얇은 벽 사이로 들려오는 옆집 TV 소리까지 모든 게 허전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도 반겨주는 목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그 허전함이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고요로 변했습니다. 고요는 때때로 무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들죠. 병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며 조기 퇴직 권고 명단을 돌렸습니다. 제 이름은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정년까지 4년이 남았는데 1년 내에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버틴 자리가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도율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선배님 같은 분은 어디서든 쓰일 거예요.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끝에 덧붙은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럼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순간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그가 걱정해주는 말 같았지만 그 말에 숨어있는 거리감이 보였습니다. 돈과 미래가 우리 사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죠. 아직 버틸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서늘해졌습니다. 퇴근길에 문득 병원 앞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들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맛이 입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지금 딱 이 맛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식어버려서 다시 데울 수도 없는 맛. 종이컵을 버리고 원룸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빈 방을 밝히는 전등 불빛이 제게 묻는 듯 했습니다. 이 값이 정말 치러야 할 값이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랍을 열어 약봉지를 정리했습니다. 약의 유효기간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유효기간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값 끝까지 치러야겠지. 선택의 대가는 언제나 마지막까지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저는 손을 잡았던 그 온도가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온도는 금방 식더군요. 조기 퇴직 통보가 확정되고 나니 마음속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면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이미 이현석에게 넘어갔고 남은 돈으로는 몇 년 버티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박도율에게 털어놓자 그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했고 퇴근 뒤 약속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와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박도율을 봤습니다. 젊은 물리치료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등이 스치고 그 스침이 당연한 듯 이어졌습니다. 그 광경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겁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발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젖은 바닥을 천천히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발을 지탱하는 건 오직 저뿐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저는 직접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박도율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창식 씨, 아니 수아 씨. 저도 미래가 걱정돼요. 곧 퇴직하시잖아요. 재산도 절반이나 줄었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거잖아요. 저는 아직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나이고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였습니다. 제가 나이 많고 돈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줄어든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는데요? 처음엔 진심 아니었나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말이 칼처럼 제 심장을 갈랐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젖은 옷에서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선택했는데 그는 제 나이와 형편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손을 잡았던 그 온기는 이렇게 빨리 식을 수 있는 거였구나. 제 손은 덩그러니 허공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끼리 붙어있는 온기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카페 창가에서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자리를 지켜주던 시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서 저는 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도 질감이 있더군요. 병원 송별회 날 동료들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한 저를 위해 케이크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모두의 웃음 속에서 저는 잠시 울컥했습니다. 제가 잃은 것만 생각했는데 제가 가진 것도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충동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 끝에 들린 목소리는 이현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은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고 얼굴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요가와 걷기를 시작했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그 무거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 선택은 내가 한 거니까. 결과도 내 거야. 그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골랐지.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들 도유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 서유는 여전히 제 이름조차 꺼내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현석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하지만 그 어리석음도 내 인생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원 벤치 뒤 안내판에 오래된 벽시계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에서도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시계가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돌리고 있었던 거라고. 바닥에도 모양이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질감. 저는 그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해가 지면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해는 지고 또 뜨더군요. 병원을 나온 지 2달 만에 저는 요양원 양료 컨설턴트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급여는 병원 시절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자리였습니다. 노인 환자들의 복약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며 약 봉투에 글씨를 크게 써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사님. 덕분에 안심이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이 작은 자리가 저에게 다시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들 도윤과는 가끔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많이 화났지만 그래도 아빠니까 저는 이해하려고 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 서유는 여전히 멀었지만 최근 문자의 끝에 마침표 대신 쉼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 그 쉼표 하나가 제게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그녀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날이 오겠죠. 어느 날 길에서 박도유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옆에는 새로운 동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짧게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에서 지나간 한 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도 분노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 벽시계를 내려 걸었습니다. 멈춘 채 먼지가 쌓여있던 그 시계를 치웠습니다. 새 시계를 걸고 시간을 맞췄습니다.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맞춘다. 내 시간은 내가 맞춘다. 창밖을 보니 황혼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노란 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황혼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인생의 저녁이지만 저녁도 저녁만의 빛깔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리석게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작은 의미라도 붙잡고 내 두 발로 바닥을 딛고 걸어가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제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빛처럼 작지만 분명하게.